한국시 읽기 238번은 황정산 시인의 무척입니다. 이 시는 시인 시대 2025년 여름호에 수록된 시입니다. 우선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들은 무척을 아주 싫어했다. 셀 수 없고 잴 수 없다고. 그래서 운산할 수 없다고. 형체가 없어 그릴 수 없다고. 죄다 지우라고 시켰다. 그래도 무척을 보았다. 몽골 초원에서 그걸 말 타는 아이들 손짓해서 그 위를 나는 독수리 날갯짓에서 무척이 있었다.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먼지 속에서 새벽녘 젖은 풀잎 끝에서 내 이름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 젖은 눈 속에서 나는 무척을 듣고 보았다. 어깨를 쓰다듬던 바람 한 점, 울렁이던 미세한 떨림과 울림, 이 모두가 자라 무척이 되었다. 숫자로도 선으로도 담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척을 꺼내든다. 때로 말없이 때로 분명하게 시공을 건너는 그 눈금을 생각한다. 무척. 황정산 시인은 1993년 창작가 비평으로 평론 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정신과 표현으로 시를 발표했고 시집으로는 거푸집 북쪽외가 있다고 이건 본인이 아마 말한 걸 거예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척. 무척이라는 부사를 하나 동원해서 독자를 하고 주목하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은 첫 번째예요. 선생들은 무척을 아주 싫어했다. 이때 선생은 아마 우선은 문학 창작을 하는 그지? 문학 창작 이게 무척이라는 부사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거를 쓰지 말라고 뒤에 보면 다 지우라고 그런 거 쓰면 시가 잘 안 돼. 그건 이상한 시야 아마추어야 어쩌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때 그때 그러면 선생들은 그러면 그런 문학 창작을 가리키는 선생들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시의 묘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선 보여요. 그렇게 우선 읽을게요. 셀 수 없다고 잴 수 없다고. 뭐를 셀 수 없고 잴 수 없냐면 운산. 운산이란 단어는 뭐냐면 운산은 그거예요. 운산. 연산이란 단어인데 식이 나타낸 규칙에 따라 계산하는 일을 운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산이란 말은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또 뭐가 있냐면 형체. 형체는 물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형체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릴 수 없다고 죄다 지우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 무척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부사 무척의 사용을 효율적이 아니라고. 뭐가? 운산이나 계산이나 효과의 계산이죠. 형체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지? 바로 그거겠죠? 좀 우리 산문적으로 설명하면 부사 무척의 사용을 말하자면 그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그 많은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이때 부자의 부척을 어디서 사용할게요? 문학 창작. 그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부사를 사용하는 걸 금하는 건 뭐 문학 창작 같은데 말을 쓰는 곳에서 중요한 어떤 평가 도구고 교육 지침이겠죠. 을 받았다니. 이거를 우선 가만 생각해 보면 무척을 아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척이란 단어를 싫어한 게 아니라 효과의 계산이나 형체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 효과의 계산이나 형체의 형성이라는 말은
이, 이 효과를 계산하거나 계산하려면 계산하겠다는 판단을 기준으로 하려면 응? 그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지? 그 무슨 소리예요?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체제가 안정적인 응?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그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형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체의 형성은 어떤 모양, 그지? 모양새를 갖추는 것, 그지? 누구나 이거 잘 알아볼 수 있게 잘 알아볼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뭐예요? 지금 세상에는 솔직히 계산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건 지금 세상, 즉 뭔가 계산이 가능한 손익계산이겠죠? 손익계산이 계산할 수 있을 어? 손익계산을 할 수 있을 무슨 그런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뭐든지 손익계산이 가능해요. 행동할 때. 음,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의 원인은 만연한 만연하게 느끼는 거죠. 누구나 다 느끼는 우울과 불안의 원인은 바로 그런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런 손익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합니다. 추상적인 같은 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요. 최근 의과대학 정원 어, 확대 논란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논란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어, 학부모, 과열된 학부모들의 학부모의 관심이 음, 생겼던 이유는 뭐예요? 응? 자녀의 미래 계획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지?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손익 계산이 되는 응? 경력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지?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의사는 그런대로 그지?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 것 같다는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불안과 우울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운산, 계산, 그지? 그러니까 계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 형체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들이 아주 낡은 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죠? 진짜 선생들이 아주 문제였는데 이거는 또 그런데 이런 학창 시절의 경험은 이제 팔근대 시대에 이르러 근대 교육을 받는 사람들 누구나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는 음, 내용. 그죠? 아이들도 그러죠. 아이들도 선생들에 대해서 그게 계속해서 신문에 나죠. 애들이 선생에 대해서 반항하고 막 그랬다고. 그 선생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죄다 지우라고 그랬냐고 한심하게 말이야. 그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를 이 그 무척이라는 이 황정사 시인의 시를 놀랍게도 그 돌스토이의 참회록하고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톨스토이 참회록 놀랍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그거를 읽어냈단 말이죠. 우선 참회록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하고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 개인에 대한 질문, 즉 온갖 욕망을 지닌 나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걸 우리 거라고 연결하면 예를 들면 문학 창작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라면 바로 이런 질문을 핵심으로 해야 했을 것인데 엉뚱하게도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형체만 그리면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아이러니를 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지? 그 질문이 잘못된 거죠? 선생님들이 말하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지? 뭘 물어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 개인에 대한 질문. 그지? 욕망을 지닌 채 나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못해 남아 있는데 엉뚱하게 뭐 무척을 뭐 다 지워 뭐 이런 거. 그지? 그렇다고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지식이 아주 흥미롭고 매혹적이지만 그래 무척을 지워. 오케이. 그런 지식. 그지? 응. 무척이라는 부사를 삼가는 것이 좋다는 등 응? 좋은 문학 작품을 쓰는데 그지? 좋은 작품을 쓰는데 있어서 응? 그래 그런 온갖 지식이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이긴 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정확성과 명확함은 삶의 질문에 적용되는 전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선생들이 가르쳐 주던 가르쳐 준 그런 기법들이 음, 흥미롭고 흥미로운 때도 있었지만 음, 삶의 질문을 그지? 삶의 질문을 어떻게 하지 않는 낭비되는 시간이었다. 그지?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왜 우리는 나라는 질문, 그지? 온갖 욕망을 지는 나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시간에 무척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앉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소위 지식이라는 것 여기에 맞배 뭐가 들어? 선생들의 지식, 그지? 선생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만 좋았냐? 진짜 중요한 얘기는 삶의 질문,
삶의 질문에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명백하고 정확했다는 거. 응? 핵심된 얘기할 때는 안. 그러니까 삶의 질문을 해결하라고 하면 지식은 흐릿해지고 매력을 잃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반면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어? 황정산 시인의 페르소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어? 선생들하고 부르는 건 보면 뭘 뜻하는 거야? 이런 사실을 황정산 시인의 페르소나는 선생들과 무관해진 다음에, 그지? 선생들과 무관해진 다음에, 예를 들어 졸업한 다음에 정확하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 교육은 무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그지? 응? 생리학,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졸업한 다음에 혼자서, 그지? 응? 혼자서 졸업한 후에 자가 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생리학, 심리학, 뭐 생물학, 사회학,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삶의 질문을 하려고. 왜 무슨 질문이었어요? 온갖 욕망을 지닌 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치? 나는 질문.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뭐 생리학도 보고, 그죠? 심리학도 보고, 생물학, 사회학 이런 거 다 뒤져봤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봐도 어때? 선생들 잘못 맛은 아니었다는 거야. 선생들의 태만, 게으름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 일단은 사실을 알았는데 그건 근대 학문 자체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치? 근대 학문 자체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같은 걸 다 보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야. 그치?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바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중에서 그거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시리즈 중 하나인 중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의 나도 말이에요.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등 온갖 세계적인 온갖 학문 분야에 온갖 학문 분야에 세계적인 학자들의 논문을 심하게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지? 나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네라는 걸 아는 거야. 그지? 음. 그게 톨스토이 시대에 1880 이때 86년인 82 이 참회록이 86년인가? 그때 나왔는데 80년 82년 그에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후 2025년도 현재까지 거의 이런 근대 학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 그 사상의 빈곤함, 극도의 애매함,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자기 속어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 없는 자만심. 이거 많이 봐요. 어디서 봐요?
신문이나 언론에 자기 소관도 아닌데 해결책이 있는 듯 주장하는 글을 쓰는 수많은 소위 전문가들처럼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어? 과학자들이 정치 얘기하고 그러죠. 무슨 근다고 뭘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또 서로 다른 의견도 있어요. 같지도 않아. 게다가 그죠? 기후재앙에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합의를 못 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야? 심지어 하나 학자 한 사람 내부에서 발견되는 끊임없는 모순. 바로 내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필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에서 그죠? 하버드대 교수 등 소위 세계적인 석학의 글을 비판하는 방식은 바로 자기 글 내부에 발견되는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인 것처럼. 내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심리학이나 뭐 정치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읽는데 거기서 틀렸다고. 자기 글에. 그것도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글인데 그걸 틀렸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볼 것도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삶의 질문을 신경 쓰지 않고 특수한 학문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만 눈을 돌려본다면 인간의 지능을 감탄하는 반면 옛날에 감탄했었어요.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어, 지금은 문제가 뭐야? 음,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어? 1882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직 근대 문명이 그 말하자면 그 산업 문명이 산업 혁명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감탄이 아니라 신문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그때는 산업혁명 이 영국에서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러시아는 아직도 멀었고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영국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감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기후재앙 등을 겪으면서 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알게 됐다. 그지? 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지? 오랜 세월 학문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삶의 질문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무엇이고 당신이 왜 선지의 답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을 연구하지도 않는다. 문제가 뭐냐? 이런 학문적인 태도가 근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근대 과학의 연구 방식을 모방한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죠, 특히 연구 방식을 모방한 인문학에서 안에서도 어, 연구하지 않는 음, 않은 주장이 뻔뻔하게
말해지고 이게 더군다나 문학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현실인데 이다. 이게 대학 연구 이게 언제 현실인지 아세요? 대학 연구 학문 전문가들의 태도가 이래요. 당신이 무엇이고 왜 사는지에 답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을 연구하지도 않는다. 과학에서 그러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걔네들은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어, 내가 그래서 인문학 교수라는 시도 썼는데, 근데 왜 인문학이나 문학이 그러냐고. 그지? 비스의 법칙, 화학적 합성의 법칙, 유기체 발달의 법칙, 육체와 그 형태의 법칙, 수와 양의 관계, 지능의 법칙. 이게 다 과학이죠. 그러면 우리는 명쾌하고 정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답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근데 학문은 전문가 아니면 응?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어? 그래도 톨스토이는 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나 현재는 위에서 언급한 법칙들조차 모호하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이건데. 비세 법칙이 없죠. 왜 없어요? 비세 법칙이 없는 이유는, 비세 법칙이 없는 이유는, 없는, 어, 어, 지금 답이 없는 이유는 양자역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 많아요. 또 있어. 하나만 더 설명해 볼까요? 육체와 그 형태의 법칙, 이거 있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육체와 그 형태의 법칙.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아까 말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형체. 아까 그랬죠? 맨 끝에 시에서 여기 형체. 그지? 형체.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형체가 어, 어, 그러니까 뭐라 정해질 것처럼. 그지? 그려질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근대 담론의 가정이었다면 지금 현재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이제 어, 온갖 말하자면 바이러스 뭐 등 유기물이 인간 육체 중량의 80%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음, 를 차지한다고 말하는 등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전부 그러니까 인간 육체의 경계가 얘가 어, 지금까지 생각하던 만약 여기 바이러스랑 균 같은 게 있다면 균들하고 같이 산다면 이나 뭐 균 등 유기물과 공존하면서 경계가 뚜렷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근대 과학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다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다 답이 없어요 지금 다 정해질 거라고 하면 정해지지 않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선생들은 무척을 아주 싫어했다. 셀 수 없고 잴 수 없다고. 선생들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운산할 수 없고 그거 계산 안 되는 거잖아. 야 그렇게 하면 C의 효과가 계산이 되겠냐? 어쩌고 그랬겠죠. 셀 수도 없고 운산할 수 없고 형체를 그릴 수 없다고 그래서 죄다 지우라 시켰다는 거예요.
선생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건 지금 선생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을 오해하고 선생은 다 포기해야 된다. 요새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왜 큰 잘못이냐면 지금까지 있던 인류의 업적, 근대 문명의 업적을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맨날 주장하듯이 이런 그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얘기들은 살근대 담론은 근대 담론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초월하는 방식의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가족, 군대, 병원 등 근대의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새로 선생님이 왕창 버리고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들을 무척을 싫어한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썼냐면 그래도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는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지? 그래도 그래도를 쓴 거예요. 그러나가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러나라는 그래서 이 황정산 시인의 페르소나. 근데 여기서 누가요? 나라는 말이 안 나왔죠. 어, 숨겨진 나는 그러나라고 이연을 시작하며 선생들의 근대 담론의 근대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치? 중요한 말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 시에 내가 뚜렷하게 안 들어간 이유도 그렇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는 선생들의 그 무척을 지우라고 하는 라는 충고가 어, 뭐예요? 사랑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런 선생들의 교육의 교육에 힘입어 제자는 새로운 세계관, 밝은 대 세계관을 열어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밝은 대 세계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음, 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런 단어가 시인에게는 무척 의, 음, 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왜? 자기는 뭐야? 무척을 보았다는 거야. 보았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한 거죠. 경험해. 왜 직접 경험하게 됐냐면 이 시인이 아주 똑바르게 세상을, 그지? 내가 좋아하는 저게 있는데 그 소국 속담이 있는데 삐뚤어진 눈으로 너의 삐뚤어진 눈으로 보아라 라는 러시아의 속담 그처럼 응? 제자가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무척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이런 세계관의 열림이, 바로 이런 세계관의 열림이 황정산 시인의 시세계를 의미 있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거예요. 응? 그치? 그게 바로 이 순간이라고. 그래도 무척을 보았다는 거야. 어디서 보았냐? 몽골 초원에서. 그곳 말을 타는 아이들 손짓에서, 그 위를 나는 어, 독수리 날갯짓에서 무척이 있었다. 이 그 몽골의 그 독수리로 그 동물 잡는 그거 있죠? 새사냥. 그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는 소년의 손짓, 독수리 날갯짓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떤 거예요? 시인이, 황정산 시인 또는 그의 페르소나가 어떻게 해요? 분산할 수 없고 형체를 그릴 수 없는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그지? 그 다음에 형체를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독수리 그 저기 뭐야, 짐승 사냥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즉 독수리 사냥의 핵심 특징은 어?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놀라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할 때 두 가지 얘기 쓴 거예요. 손짓, 아이의 손짓. 그 독수리 운영은 아이가 해요. 아이가 사냥을 하는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아닌 아이. 그리고 독수리의 경탄스러운 날갯짓. 이야말로 몽고 문화의 핵심일 텐데, 그건 이방인 시인 페르소나의 근대 담론에 갇힌 어? 즉 무척을 죄다 지우려고 노력해온 응? 사고 체계를 무척이나 뛰어넘어가 버리는, 그지? 그죠? 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이성적인 설명을 넘어선, 그러니까 이성적인 설명이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설명이란 게 뭐냐면 근대 담론의 이성적인 설명으로는 예를 들면 인간과 개의 관계, 이것도 넘지만 에서처럼 그런대로 예측이 가능하고 인간이 개를 뭐라고 소유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어, 인간과 독수리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어, 무척이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사냥꾼과 독수리의 관계는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교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즉, 육체, 물질적 음, 차원에서 운산, 계산, 그지? 운산,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야 하리. 음? 이것도 놀랍게도 어, 톨스토이 참여록에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면 관련 부분을 경험적 학문의 인부는 물질 현상들의 인과적 일관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게 뭐야? 근대 담론이죠. 근대 담론, 근대 과학 등 근대 담론, 즉 운산, 계산이 네,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그지? 계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그런 게 경험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뭘 할 수가 있어요? 현상 물질들의 물질들의 인과적 일관성을 밝힐 수 있단 말이죠. 어? 계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 그지? 어? 원인, 음, 결과의 틀로. 어? 계산이 가능하니까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지? 그게 이제 원인 결과의 틀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인과적 일관성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궁극의 원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순간 경험적 학문은 헛소리가 되고 만다는 거. 궁극의 원인은 다루는 순간 뭐가 가능하니까 형체도 없고 없는 대상이고 분산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황정산 시인 페르소나는 어디서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응? 몽골의 어, 독수리 사냥. 독수리 이용하는 사냥이죠. 우리 한국에 매사냥이 있죠. 한국의 매사냥과 비슷한. 어, 알게 되었듯이. 이때는 뭐예요? 동물과 인간의 궁극적인 관계 등. 응? 이거는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수리 사냥은. 매 사냥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가 필요해요. 근데 아이가, 독수리가 아이가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하는데 독수리가 무서워? 명령을 들은 거야? 아니잖아. 그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변적 학문의 임무는 사변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사변. 한자말을 썼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사변. 생각으로 사물의 옳고 사유에 의해서 경험에 의지 않고 순수한 사유만으로 인식에 도달하는 일. 그지?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사유에 의해서만 인식에 도달하는 철학 등. 그러니까 이게 사변적 학문이란 말이죠. 그지? 그런 사변적 학문의 임무는 그걸 사변적이라고 썼는데 한자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 거 다 사전 찾아보면 금방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서 보면 되죠, 뭐, 그지?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왜 생각을 하면서 경험도 아닌 근대 과학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근대 과학도 아니죠. 근대 과학도 아닌 응? 등
실험실에 서 연구할 수 있는 음, 학문이 아닌, 그치? 그런 거죠. 이런 사변적인 학문은 뭐 하는 거야, 그럼? 왜 생각하고 앉아서 실험하지 않고 왜 과학이 아니면서 사변적 학문을 하냐고. 그건 뭐예요? 원인 없는 생의 본질을 인식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는 누가 다루니까? 음,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거 아닌 걸 다뤄야 되잖아. 원인 없는 생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뭐고 같아요? 문학하고 뭐 틀림없죠? 이게 문제라면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한계가 있다면 여기서 이런 차원에서 즉 철학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면 문학에서는 볼 것도 없을 정도로 한심할 것이. 능력이 한심하겠죠? 철학에서도 안 되는데 문학에서는 뭐, 그지? 어.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 얘기를 내가 읽는 거야. 문학에서는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적 현상, 이거 인문학이죠. 음, 원인이 있는 현상을 다룬다면 이 사회적 현상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원인 있는 대답이 있냐고, 그지?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보이잖아. 근데 그것도 헛소리가 된다. 이런 현상을 다룬다는데 헛소리가 되는데 원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지? 경험적 학문이라는 것, 근대 과학이라는 거는 궁극의 원인을 연구하지 않을 때만, 그지? 이런 거 안 할 때만 확실한 지식을 주고 인간의 성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이것도 유보적이에요. 언제만. 1886년 19세기 중반에 영국 산업혁명의 시대 팽배했던 인류 미래에 대한 어, 과학적 주관주의에 의하면 지금은 이것도 안 돼. 지금 이거 오해할까 봐 그래요. 그럼 과학은 확실한 지식을 주고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뻥이에요. 반대로 사회적 학문은 이런 인과적 현상에 대한 일관 이건 완전히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궁극의 원인에 관하여 인연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지 그러니까 궁극의 원인을 알아봐야 되는 게 사변적 학문이라고 철학 같은 거란 말이죠. 그게 형이상학 또는 사변 철학이었단 말이죠. 그치? 이건 뭐야? 나는 무엇이며 세계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며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이게 원래부터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랬다고. 근데 철학자들은 나와 존재 안에 있는 모두 삶의 본질을 관념 또는 질서, 실체 또는 정신의지라고 부르고 이 본질은 존재하며 나가 그 본질이라고 말한다. 요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서구 철학에서는 그리스 명 이후 서구 사상에서는 어? 나를 본질이라고 음, 상정하고 시작하면 돼. 문제는 나 이전에 의 상태 또는 나 없는 상태에 관한 생각은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낸다. 지금 현재 이래요. 이게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인 것이 그래서요. 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 지금 근대 자아 즉 나의 그지 독립 주체성을 어, 에 의문이 제기되는 밝은대 시대에 서구 사상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금.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난 뒤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아예 생각을 시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서양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자가 아무리 읽으면 아주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대답도 없는 것 같죠? 당연하단 말이죠. 나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째서 본질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엄밀한 사상가들도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 당시에서부터 이런 서구 사상계의 결정적인 한계를 지적받아 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즉 서구 사상계가 사상이 인류의 미래를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이고 이는 나의 한계를 벗어날 줄 아는 그러니까 아공이죠. 의 개념이 상식이 한국 등 동양 사상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882년에 톨스토이가 주장할 수, 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철학을 말할 수, 보통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사람의 철학이 톨스토이주의라고 그러죠. 간디, 나 마틴 루터 킹의 무저항, 무폭력 저항 운동의 기반이 바로 톨스토이 주의였는데 그건 바로 아공의 사상에서 러시아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서구와 동양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이 러시아 이거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동양 문화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러시아 동서양이 연결돼 있죠. 한국에도 옆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유럽 쪽에도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둘이가 화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엄청 달라. 나는 묻는다. 톨스토이가 묻는 거죠. 왜 그런 본질이 존재하는가? 본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어, 존재할 거라는 사실은 대체 무엇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서구는 철학은 대답하지 못하고 왜 대답하지 못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지? 왜? 그러니까 나라는 본질이 왜 존재하는지 질문할 수 없으니까. 왜? 왜냐하면 나라는 본질에서부터 사상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서구 철학은요, 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말 뒤로 가는데 어떤 책을 읽어도요, 그 뒤로 못 가갖고 있지, 꼭 미분척분하듯이 미분하듯이 뒤로 계속 가긴 가는데 나 앞에서 스톱해요. 나를 줄이는데 결국은 못 넘어가는 거죠. 같은 질문만 반복해요. 그 끝에까지만 가고 못해요. 이게 탈근대 사상을 가진 철학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이 질문을 참된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 참된 철학이 하는 질문은 이 질문을 명백히 제기하는 것이고, 그건 뭐냐?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세계는 무엇인가? 나를 질문해야 되지, 나를 인정하는, 하고, 사상에서처럼 나를 무조건, 어, 본질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 나는 무엇인가? 이며 세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있으면 세상은 안정되겠죠. 나가 딱 있다면. 그지? 근데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모든 것, 현실의 모든 것이지만 세상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나는 뭐 결멸하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모른다. 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 몰라요? 뭐예요? 응? 사상, 지 사변적, 철학의 입장에서. 라면. 응? 물론 경험, 과학에서는 더 모르겠지만 사변적 사상에서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 다음에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까지밖에 모르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볼 도리가 없으니까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야 학문이 끈질기게 알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은 이 길에 없구나. 그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는 거야. 표면적 학문의 경우, 철학의 경우 학문의 목적이 뭐였냐면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응? 창작도 마찬가지죠. 문학은 더하죠. 바로 그렇게 내가 잡은 답 외에는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 따위는 없다. 내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존재하니까?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이 톨스토이가 만난 이거를 그 시에서 여기서, 여기서 톨스토이의 소변적 학문의 음, 결론에 학문의 한계를 넘어선 결론이죠.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명상 페르소나도 도달. 그러니까 뭐에도 불구하고 어? 뭐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선생들의 잘못된 음, 내가 사실은요 서울대 사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사대 다닐 때 내가 그때부터 느꼈는데 내 그때 나의 구호는 내 구호는 인스파이트 오브 티처스 스튜던트 윌브로우 이었어요. 선생 선생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라난다. 그래서 선생을 한 몇 년 했어요. 한 4, 5년 해다 말았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의미한 강의, 무의미한 그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지금은 그게 더 뚜렷해졌죠.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학문으로 넘어서는 결론은 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죠.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을 그래도 무척을 보은 거죠. 보고서 그 무척을 몽골 초원에서 봤는데 무척이 있었단 말이죠. 그 무척은 뭐냐?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먼지 속에서 새벽녘 젖은 풀잎 끝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 젖은 눈 속에서 나는 무척을 듣고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듣고 보았다예요. 아까 보세요. 아까는 보았다죠. 그지? 시각적으로. 존재성, 존재를. 그지? 무척의 존재를. 무척이란 게, 아, 있구나. 라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듣고 보았다. 그러니까 경험했다는 소리죠. 어디서 경험했냐면, 지우개로 지우지 않은 먼지 속에서. 먼지는 모두 안 돼요. 이거 다 뭐예요? 분산이 되지 않고, 어? 형체가 그릴 수 있는, 형체가 없는, 응? 그런 것들이 뭐 세상에 가득 있죠. 가득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 먼지, 또 새벽녘 젖은 풀잎, 끝, 그치? 먼지, 새벽, 풀잎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분산이 되지 않고 형체를 그릴 수 없는 그런 거죠. 또, 내 이름을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 이게 운산이 되면 사랑이 아니죠. 계산이 안 되죠. 그 젖은 눈, 그지? 그래서 나는 무척을 듣고 보았다. 놀랍게도 이것에 관한 데카르트의 참회록의 글도 있어요. 어, 데카르트가 한 대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의심에서 출발해 신앙이 허용하는 모든 지식을 버리고 이성과 경험의 법칙에 모든 것을 세우는 엄격하게 이성에 기초한 지식. 이게 뭐예요? 근대 학문이죠. 그 근대 학문. 담론은. 근대 담론은 이게 이제 근대 담론, 데카르트. 근대 담론이죠. 근대 담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데카르트가 한 대로 의심을 하고 뭐 다 생각했더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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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이성과 경험의 법칙에서 근대 과학을 만드는 거죠. 엄격하게 이성에 갖추 지천지. 이게 근대 감론이죠. 근데 그거는 삶의 질문에 대해 내가 얻은 애매모호한 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삶이 무의미하다. 그치? 존재하는 건 존재하고 그냥 뭐 무의미하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학문이 확실한 대답, 즉 쇼펜하우어가 말하던 삶은 무의미하고 악이라는 해답을 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검토해보자. 이때부터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서양 사상을 넘어가는 거죠. 그 해답이 확실하기는커녕 어,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지? 어, 사상이 제공하는 해답이 뭐 복잡하게 뭐 어렵게 쇼펜하우어까지 동원했죠. 라고 봤는데 예를 들면 뭐 솔로몬 쇼펜하우어가 한 해답은 표현만 엄격할 건 그럴듯한 것 같이 뭐 학문적으로 엄격한 것처 보이지만 애매모호한 항등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로 여겨지는 삶은 역시 무다. 영은 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은 그 무엇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 해결은 뭐 애매모호하다고 답할 뿐인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무한한 신, 영혼의 신성, 서로 연결된 신과 인간의 일, 도덕적 선의 관념 등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인류의 삶이 거쳐온 머나먼 과거에 만연도는 관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는 삶 자체도 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관념들이라는 거죠. 그런 인류의 소산을 버리고 나만의 관념을 새로 만들리니까 절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무한한 신, 영원한 신성,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그지? 기존의 근대 담론의, 그지? 과학적,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성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게 뭐예요? 동양 사상은 물론 서구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도 있었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어, 인류 최초의 종교서적인 티베트의 티베트의 사자에서 그걸 이어가 어? 그것을 이어간 이집트의 사자에서 죽은 사람의 책이죠. 죽은 자의 책이죠. 교계서처럼.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인류는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근데 당연히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갔지만 영성의 세계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응?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인류의 삶이 거쳐온 머나먼 과거에 만들어진 관념들이 연마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걸 새롭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러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우개로 지워진 먼지 속. 이거 새로 발견한 거 아니죠? 있었던 거예요. 그치? 항상 주변에 있었는데. 응? 근데 반면에 이성적 계산으로 계산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일부러 무시되어 온. 즉 뭐예요? 이런. 그지? 이런. 그지? 그러니까 영성의 세상. 이 세상을 어, 재발견하게 되었는.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지? 즉,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 어?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성인,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까지 진행된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척을 본 거죠. 무척. 무척이라는 거는 어, 계산 속에 계산이 안 되는 영혼의 세계죠. 그치?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 젖은 눈 속에서 나는 무척을 듣고 본 거죠. 제대로 보고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우개로 지어지는 먼지도 보이고 그리고 새벽녘 젖은 풀잎도 그 끝에 풀잎 끝도 보인다는 거죠. 그지? 이런 자기 경험. 그러니까 이런 이 선생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면서 선생들의 교육의 을 벗어나면서 어? 뭐예요? 성경상 시기를 페르소나는 어? 밝은데 운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의 힘입어 어? 뭐예요? 음, 사랑을 영적 그리고 힘도 경험하고 응?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듣, 어, 듣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험한다. 그지? 어깨를 쓰다듬던 한 점, 바람 한 점, 그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한 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울렁이던 미세한 떨림과 울림, 이게 전 세상에 깔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저랑 무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게도
요거는 안 썼네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설명하면 이게 양자 역학을 설명을 하면 그, 이 빛을 파동으로 어, 보는 그 기본 파동의 기본으로 기본이라고 어, 보는데 그 입자의 형태가 되는 경우는 우연한 일치, 우연한 조건일 때, 즉 관찰자가 그 빛을 쳐다볼 때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설명한다니까.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어깨를 쓰다듬던 바람 한 점은 여기 있던 그녀의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 그 젖은 눈을 듣고 보던 거기서 본 게 무척이죠. 그 무척을 어깨를 쓰다듬는 바람 한 점에서도 느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울렁이던 미세한 떨림과 울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울렁이던 미세한 떨림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뭐냐면 왜 그래서 양자가 갑자기 설명했냐면 근데 과학의 핵심인 뉴턴 물리학이 입자론이죠. 원자론. 그지? 원자론 중심이라면 원자론은 어떻게 돼요? 입자 하나가 딱 정리가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독립, 주체성을 가진 근대 자아의 개념과 만난다는. 그런데 만약에 이 그 독립주의자의 근대 자아가 흔들리는, 그지? 그게 기본이 아니라 그 넘어, 그게 흔들리고, 그게 운산이 되지 않고, 그게 형체가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근대 자아가 본질이 아니라 흔들리고, 어, 형체가 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운산이 되지 않는다는 최근대 저 예, 인식을 획득하면서 뭘 봐요? 요 울렁이던 미세한 떨리고 바람 한 점에서 어깨를 흔들리는 바람 한 점에서 어깨를 쓰다듬던 바람 한 점에서 울렁이던 미세한 떨림과 울림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건 뉴턴 물리학이 아닌 양자역학의 세계관의 표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어떤 경험의 표시가 아니라 세계관의 전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지? 즉,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이는 황정산 시인 페르소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경험의 기록이 아닌 세계관의 전환. 그지?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혁명적인 세계관의 전환 사태를 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모두가 자라 무척이 되었다. 그지? 이 모두가 자라 무척이 되었다는 거는 교육에, 그지? 이거는 당연히 학교의 교육일 텐데, 어, 학교 교육, 성장을 도와주는 학교 교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바로 이런 음, 빨간대죠. 반면에 세계관을 스스로 교육하여 발견함으로써 어?
자신의 성장을 자신이 이렇게 되었고, 그리하여 선생들이 금기시했던 부척이 사실은 새로운 세계관의 핵심 개념임을 알게 된다. 그치? 응? 무척이 왜요? 무척은 뭐야? 어, 세상을 넘어서는 거죠. 기존의 세상을 넘어서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숫자로도 선으로도 담을 수 없을 때. 진짜 정확한 말이죠. 숫자나 선이 뭐예요? 뉴턴 물리학이 뉴턴이 기본으로 하는 유클리드. 그러니까 두 개의 평형선은 만나지 못한다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숫자와 선의 세계관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때 그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평행선이 있어야 무슨 그지? 두 개의 평행선은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두 개의 평행선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그거는 그 직선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거를 부정한 게 뭐예요? 그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어, 이론에서 부정된 것이고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세계관의 혁명적 전환임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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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의 혁명적 전환임을 즉 이 유클리드 비하학의 으로 설명이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확인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와 선으로도 담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황정선 시인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척을 꺼내신다. 그지? 때로 말없이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 말없이 때로 분명하게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 국가 뭐 국민 뭐등 근대가 힘을 쓰는 세상이니까 호환 플러스 초월의 전략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상황이 아직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괜히 말하고 싸움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때론 말없이 또는 이제 그게 안 하고 괜히 초월해도 되는 상황이면 때론 분명하게 시공을 건너는 느낌을 그 건너는 눈금을 생각한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공을 건너는 그 느낌. 시공이 뭐예요? 시공은 뻔하죠. 시공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그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눈금을 생각한다. 그게 무척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을 건너는 기준. 그치? 눈금이 뭐예요? 표준. 음, 계산. 그치? 이가 무척이라는 말이고. 그죠? 시간과 공간을 건너는 표준 계산기라는 게 무척이라는 말이고, 그치? 무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했다는 거야. 그건 뭐냐? 초시간과
초원과의 영성의 세계로. 뭐 어디서? 현대 담론에서 어, 어, 집중했던 현대 담론에 집중했던 물질적 현실의 시공에서부터 어? 에서부터 어, 8군데 담론의 특징인 시공 영성의 세계로 바뀌는 시대 전환의 상황임을 뚜렷하게 알고 있고 알고 있으며 그런 8군데 세계의 세상의 초석을 지금 이 시에서 마련하고 있, 응? 그런 거죠. 그 무척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8군데 세상에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무척이라는 단어를 왜 지금 쓰고 썼냐? 그러니까 이게 데리다의 내가 만날 말하는 조명론인데 옛 이름 쓰기예요. 이 이론인데 이 중요한 건 이미 팔근대 시대가 왔지만 아직 그 담론을 위해 사용할 용어들이 없어서 근대 시대에 쓰던 용어를 다른 전혀 다른 혁명적으로 전혀 다른 이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써야만 한 써야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정산 시인 페르소나가 선생들에게 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것인데 그건 어, 밝은데 세상을 보는 보는 능력을 가진 제자를 제자보다 못하게 근대 담론에 갇혀 선생들이 그치? 선생들이 그들이 담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는 타겟 담론의 차원에서 무척을 썼는데 선생들은 그걸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무척, 황정산. 선생들은 무척을 아주 싫어했다. 셀 수 없고 잴 수 없다고. 그래서 운산할 수 없다고. 형체가 없어서 그릴 수 없다고. 죄다 지우라고 시켰다. 그래도 무척을 보았다. 몽골 초원에서 그곳 말 타는 아이들 손짓에서 그 위를 나는 독수리 날갯짓에서 무척이 있었다.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먼지 속에서 새벽녘 젖은 풀잎 끝에서 내 이름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 젖은 눈 속에서 나는 무척을 듣고 보았다. 어깨 쓰다듬던 바람 한 점, 울렁이던 미세한 떨림과 울림, 이 모두가 자라 무척이 되었다. 숫자로도 선으로도 담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척을 꺼내든다. 때로 말없이, 때로 분명하게 시공을 건너는 그 눈금을 생각한다. 무척.